어르신, 지금 뛰세요. 엄마, 잠깐 바람 쐬고 오자. 딸의 제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에서 본 것은 자신의 이름 아래 이미 적힌 딸의 서명,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72세 노인은 왜 딸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녀가 본 서류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딸은 정말 엄마를 배신한 걸까요? 믿음과 생존 사이에서 한 노인이 내린 선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소파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그 빛 속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 한 그릇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밥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언제부터인가 끼니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72세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지만 정희에게는 견디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2년 전에는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로 이 집은 그녀 홀로 남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하루를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침대 협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끔 화면을 켜서 부재중 전화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딸 서유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에게도 딸의 삶이 있으니까요. 정희는 젊은 시절 재봉틀 앞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동대문 의류공장에서 바지단을 접고 단추를 달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늘 바늘에 찔려 거칠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술버릇이 나빴고 정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 여자의 몫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정희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갔지만 정희는 그것조차 받아들이기 민망했습니다. 그런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잠시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윤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여기 계속 이렇게 지내세요? 환기도 안 시키고? 서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버려야 해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쓰레기 봉투를 꺼내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서윤은 주방 정리를 마치고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깐 바람 쐬고 오자.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져. 정희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여행 말하는 거니? 응.
멀리는 아니고 그냥 1박 2일 정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쉬다 오는 거야. 엄마 혼자 계속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길이 자신의 손등을 감쌌을 때 정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서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딸의 미소를 봤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짐은 많이 안 싸도 돼. 편한 옷이랑 약만 챙기면 돼요. 어디로 가는데? 정희가 물었지만 서유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좋은 곳이니까 걱정 마.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서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올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였습니다. 정희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남색 가디건과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약통도 챙겼습니다. 혈압약과 소화제, 진통제까지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막연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함께 있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유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정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색 가디건에 검은 바지,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 서유는 엄마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약은 챙겼어요? 응. 다 넣었어. 혈압약이랑 소화제 다요? 그래. 서유는 정희의 가방을 열어 직접 확인했습니다. 약통을 하나씩 꺼내보고 복용법이 적힌 메모까지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은 이것만 입을 거예요? 더 챙겨야 해.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추울까봐. 서유는 자신의 가방에서 얇은 목도리를 꺼내 정희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살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니라 개인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서유는 정희를 뒷좌석에 앉히고 자신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거리는 쌀쌀했습니다. 차가 병원 근처를 지나갈 때 정희는 익숙한 간판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유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공기 좋은 곳이에요. 서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곧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주변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행지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운전기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서윤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 로비가 있대요. 거기서 잠깐 앉아 있다가 갈까요?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병원. 여기 휴게소 아니니? 휴게소 겸 병원이래요. 요즘 이런 데 많아요. 정희는 이상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서윤의 손이 자신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소파와 접수 창구가 보였습니다. 분명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나 잠깐 전화 받고 올게. 서윤은 핸드폰을 들고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요양병원 안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접수 창구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류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정희. 그 아래에는 입원 동의서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딸 서윤의 이름과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입원 예정일은 오늘 날짜였습니다. 입원 사유란에는 노인성 우울증, 독거생활 부적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자신을 이곳에 입원시키려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복도 너머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금 도착했어. 서류는 다 준비됐고, 응. 엄마는 아직 몰라. 조금 있다가 설명할게.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처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이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곧 출발할 거예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자 직원이 접수 창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직원은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일어나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서명만 하면 돼요. 뭐해?
그냥 동의서예요. 여기 머물려면 필요한 거래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펜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접수 창구의 직원이 조용히 정희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유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 확인하셨어요? 보호자 서명이 이미 돼 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입원 절차예요.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배신이 확실해졌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지금 뛰셔야 해요. 여기서 벗어나세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음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을 의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뛰셔야 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쪽을 가리키며 손짓만 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비상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지금까지의 믿음도 모두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정희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밖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멀리 고속도로 소음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가야 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72세의 몸으로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 서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주차장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도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서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주차장 출구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근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정희를 힐끗 보고는 다시 계산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희는 음료수 진열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손을 진열대에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윤이 보였습니다. 딸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편의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물 드릴까요? 직원은 생수 한 병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도망쳐야 하는지. 여기 파출소가 가까워요. 저기 신호등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직원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출소.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딸에게 다시 넘겨질까? 고맙습니다. 정희는 생수병을 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신호등을 건너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파출소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 있던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딸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이라면? 어르신,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지.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여행을 제안했던 것, 병원에 도착했던 것, 입원 동의서를 본 것, 직원이 도망치라고 했던 것,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양병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그 서류 가지고 나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는 로비에 두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가방도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약도 신분증도 모두. 일단 심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신분증 있으세요? 아니요. 가방을 두고 나와서.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름하고 주소만 말씀해 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정희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어요. 오정희 어르신 맞으시죠? 네, 따님 성함도 알 수 있을까요? 서윤이요. 이서윤. 경찰관은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계시면서 상황을 정리하시겠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딸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경찰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서윤, 대학 졸업식에서 웃던 서윤, 그리고 오늘 아침의 서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전화하던 서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찰관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파출소 안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어르신, 병원 측에 연락해 봤는데요. 입원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되어 있고 어르신 명의로 된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요? 네. 우울증과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3개월 전에 발급된 거라고 하네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3개월 전이라면 딸이 한 번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동네 병원에 같이 갔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단 받은 적 없어요. 어르신, 혹시 병원 가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딸이랑 한 번 갔었어요. 그냥 검사 받는다고 해서.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해한 듯한 표이였습니다. 하지만 곧 난처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문제는요. 법적으로 보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절차라서 저희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나 법률상담소에 가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성년후견 관련 문제일 수도 있고 성년후견이 뭐예요? 어르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보호자가 모든 결정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제도예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쩡해요. 제 판단으로 여기 온 거예요. 알아요. 어르신. 그런데 절차상 증명이 필요해요. 어르신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경찰관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법률구조공단 번호예요. 내일 아침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세요. 무료로 도와줄 거예요. 정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기 힘드실 테니까 근처 여관 아시는 데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근처 찜질방 위치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하룻밤 지내시고 내일 아침에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종이에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약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다행히 찜질방은 가까웠습니다. 10분쯤 걸어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누웠습니다. 정희도 몸을 뉘었습니다. 바닥은 따뜻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딸과 함께 집을 나섰던 것, 차 안에서 창밖을 보던 것, 병원 로비에서 서류를 받던 것, 비상문을 열고 도망쳤던 것.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1시간쯤 자고 눈을 떴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72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찜질방을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경찰관에게 받은 돈으로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다 먹었습니다. 우유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7시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9시에 문을 연다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고 주택가를 지나고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건물 앞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8시 50분쯤 직원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희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네, 상담받으러 왔어요.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문 열게요. 직원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지고 난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상담 내용.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직원은 신청서를 받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님이 9시 반쯤 오실 거예요.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정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법률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년 후 견제도란, 노인 인권 보호, 재산 관리와 법. 정희는 그 글씨들을 읽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9시 반이 되자 상담사가 도착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그 진단서가 정확한 절차로 발급된 건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이번 동의서도 어르신 동의 없이 진행된 거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전 괜찮은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며칠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접수하시고 저희가 병원이랑 따님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어르신,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 연락처 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임시로 머물 수 있어요. 일단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노인보호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받았어요. 오정희 어르신 맞으시죠? 네, 들어오세요.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정희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과 서윤에게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동의서는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딸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면담은 센터 1층 상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상담사가 배석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서윤은 정희를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는 자리예요. 제가 중재는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집에서 혼자 계속 그렇게 지내시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밥도 안 드시고 사람도 안 만나시고 그래서 날 가둬야겠다고 생각한 거니?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두려던 게 아니에요. 치료받으시게 하려던 거였어요. 내 동의도 없이? 엄마가 동의하실 것 같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서윤 씨, 아무리 걱정이 되셔도 본인 동의 없이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알아요. 알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내 아버지 떠나보내고 내 오빠까지 잃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하지만 그게 날 병원에 가둘 이유는 안 돼.
엄마, 난 아직 정신 멀쩡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건 알아. 엄마도 딸이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난 아직 살아있어. 내 삶은 내가 정해. 서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야. 내가 걱정될 만큼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엄마,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아니, 살아야 해. 상담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두 분 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더 할 얘기는 나중에 하자. 서윤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뒤에서 서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단서는 부적절한 절차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재산관리 관련 서류도 모두 무효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센터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식사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후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간단한 운동.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직원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또 오셨어요. 만나실래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윤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엄마, 옷이랑 약. 정희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여인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뭘? 엄마랑 저랑 관계를.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윤이 돌아간 뒤 정희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옷들이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약통도 새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엄마의 삶을 빼앗으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게요. 사랑합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 선택할 권리, 살아갈 의지, 늦은 나이에 내린 가장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딸을 떠나 도망치는 것. 하지만 그 선택이 정희를 다시 살아있게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딸과의 관계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의가 지킨 것이었습니다.